일단 첫 대책이잖아요. 네. 약간의 빈틈도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은 확실하게 정부의 의지는 보였다. 조기에 이 전세 제도를 없애지 못할 바에야 보증금 월세가 늘어날 바에야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나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에스크로 논리는요. 계속 5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학계에서 나왔는데 자 전세 제도에 대해서도 학계에서 없었겠어요?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 장단점 개선한 논문도 많아요. 결론은 뭐예요? 사기 터졌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땐 전세 사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 이 상황에서 에스크로 넘어가는 게 과연 순차적으로 갈 수 있지는 좀 의문이라 좀 이렇게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주택 시장의 주택 가격을 잡지 못했던 이유는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시장에. 특히 유동성 자금을 줄이지 않으면 가격은 계속 올라요.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현재 상황들 그리고 과연 이제 시장에서는 한 달 전쯤에 나왔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좀 세분화돼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일단 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6월 28일 날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은 단기적 정책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규제가 능사는 아니잖아요. 네. 이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 공급이 많거나 작으면 가격에 영향을 주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유효 수요가 많거나 작으면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유동성 자금입니다. 이번에는 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유동성 자금만 줄이지 않았나. 시중에서는 이제 이번에 나온 대책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과 또 6억 원까지만 대출 주는 네. 12억 이상 대출 안 주는 거죠. 네. 고가 주택을 잡는 데는 한몫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고강도 대책이라고들 얘기하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면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윤석열 정부 당시에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것 때문에 10월 달부터 12월 말일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대출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6억 원까지 대출 나가잖아요. 네. 예, 그거보다는 좀 낫지 않나. 그러나 이제 이 여파가 아주 고가 주택을 잡겠다고 했지만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7월 둘째 주 걸 보니까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100%는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보고 있지만 예, 후속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평을 얘기해 주셨고 말씀해 주신 그 총평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 한문도 교수님께서도 총평부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 말씀도 지금 제가 볼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네. 어떤 정부의 스탠스라 그럴까요? 이게 즉시 시행을 했잖아요. 예전에 못 보던 건데 보통 유예기간을 뒀었는데 네. 없이 했다는 점. 그리고 전 금융권 동시 시행. 이 두 단어가 저는 사실 내용보다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도권만. 네, 그렇죠. 하여간 수도권만인데 전 금융권 동시 시행. 이게 뭐냐면 예전에 우회로가 좀 많았거든요. 예. 그걸 일단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일단 첫 대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약간의 빈틈도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은 확실하게 정부의 의지는 보였다. 중요한 건 말씀처럼 공급 대책이 같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일단 네. 시간이 좀 짧았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추석 전이나 빠르면 8월 안에 만약에 공급 대책이 나온다라면 이것과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서울 수도권은 이제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지방은 이제 조금 이제 빈틈이 있습니다. 이 네. 6억 대출 때문에 약간의 세력들이 가세하거나 말씀하신 유효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은 이 정책으로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네. 부분도 정부가 좀 들여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해볼까요? 예. 절름발이 대책이다. 전륜말이 아직은 부족함이 있다는 네. 거죠. 예.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근데 저도 한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방송에서 좀 진부한 표현 같아서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네, 네. 사실 진짜 전격적으로 발표가 돼서 네. 바로 놀랍죠.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좀 하다 보니 놀랍죠. 네. 시장에서는 그 원래 강도보다 조금 더 세게 받아들인 것도 없잖아 맞아요. 있는 것 그렇죠. 같고 맞습니다. 확실한 사인을 받다 보니까 이거 좀 되게 세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전히 반쪽짜리일 수 있으니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눠볼 텐데 교수님 근데 네. 그
이 부동산 대책 얘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왜 6억이야? 네. 무슨 기준이야?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물론 우선은 정부에서 설명해야 될 거긴 하지만 우선은 그 강남발 부동산 그 가격 상승이 예.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어요. 1월 달에 이제 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네. 왜 올랐냐면 작년 12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묶어놨다가 1월 달에까지 1월부터는 다시 대출을 재개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은행들이 전부 다 상금융입니다. 그죠? 제도권 금융도 일단 주식회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은행의 목적은 이자를 받는 게 목적인데 이게 연간 총량제예요. 상반기 얼마, 하반기 얼마 이렇게 분리돼 있지만 연간 총량이다 보니까 아직은 금리가 높잖아요. 높으니까 1월 달에 대출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유동성 자금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 2월 12일 날 청담, 대치 또 그 잠실 또 하나 어디죠? 그 삼성 이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해버린 거예요. 서울시가 불을 붙였죠. 네. 그렇게 가격이 상승하다가 이제 3월 19일 날 전면 구별로 다 토지거래 허가를 제한했지만 어느 정도 많이 올랐냐면요. 6월 28일 날 대책 나오는 그 바로 전주가 네. 성동구가 0.99%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네. 그다음에 마포구가 0.89%. 98%. 0.99%면 연간 얼마 오르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0.99에 복리 계산하지 않고 네. 그냥 52주만 계산해도 50%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더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벌어질 것 같아서 정부 대책을 나눴는데 7월 그 14일 날 엊그제 나온 한국부동산원의 그 연간 주간 상승률을 보니까 딱 반토막 났어요. 네. 그 0.45% 줄었어요. 딱 반토막 났는데 정부가 6억을 설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서민층들에 대한 주택 거래는 놔두고 네. 실수요자 네. 그것도 놔두고 고가 주택은 막겠다. 이게 강남발 부동산 가격이 고가 주택으로 먼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공시가격 12억이면 시가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되거든요. 그 이하 주택들은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15억짜리, 16억짜리 살려면 현금 10억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도 이제 갭 투자를 막았습니다. 네. 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가 주택을 막는 대책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중저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자들은 집을 설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그게 그 한 기준선 정도가 한 6억 원 정도 되더라. 네. 그리고 이제 큰 주택들 같은 경우는 현금 주고 산다고도 하지만 예. 대출을 받으면 또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잖아요. 네. 5억, 10억씩 대출을 받거나 15억, 20억씩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5억씩 4명이 받을 게 한 번에 받아가기 때문에 네네.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효과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고가 주택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규모나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님께서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느 정도 토론도 가능할 것 같은데 6억 원 단일 상한보다는 연령이랄지 아니면 소득별로 구간을 나눠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냐라는 의견들도 있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분들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이제 고가 주택이 타겟이잖아요. 예. 그러면 역으로 볼 때 수도권에는 한 8억, 9억, 10억짜리들 많잖아요. 또 6, 7억도 있고. 그러면 이 기준으로 보면 전세 끼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갭 투자가 가능하죠. 이게 빈틈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 대출에 대한 그 갚을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봐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가 없어요. 이번에. 게다가 또 한 가지. 대출은 네. 전세 끼고 사는 건 안 돼요. 6개월 내에 전입증 거예요. 그건 생초만입니다. 이것도 이제 빈틈인데 그렇죠. 뭐냐면 다들 이제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생애 최초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6개월 내에 전입이라고. 근데 그러면 보세요. 집이 있었는데 집을 팔았어요. 근데 무주택자죠. 네. 생애 최초가 아니죠. 예. 이 사람은 그러면 해당된다는 얘기가 아무 데도 없죠. 이 사람은 집을 갭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이 부분이 지금 다들 조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6억 LTV 70%를 DSR, DTI 이런 거 안 보고 하겠다는 건지 이것도 가이드가 명확하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추가적인 세심한 거를 추가 대책부 자꾸 얘기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쭉 훑어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빈틈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을 추가 대책으로 담으면서 전세 DSR도 이자 원금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면서 전세 대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소득도 없는데 정부가 보증을 서가지고 집값을 떠받치냐 이런 비판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합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손댈 곳이 여러 개 있지만 일단 정부의 의지는 신호를 먼저 준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땐 추가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한 다음에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시거나 제가 말씀하거나 또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들 빈틈들이 지금 몇 개 더 있거든요.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것들 아마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추가 대책이 나오면 조금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약간 혼동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방도 그렇고. 네. 그러네요. 저도 듣고 보니까 네. 파악을 못했던 부분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세대별로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구분할 필요 있다고 봐요. 제가 이거를 더불어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자체가 바로 예. 청약제도의 개편입니다. 청약제도도 20대, 30대가 50대, 60대하고 경쟁이 안 돼요. 왜 그러면 청약 가점제가 무주택 기간, 그쵸. 부양가족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거든요. 네. 이게 89점까지 따질 때 20대, 30대는 절대로 만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대별로 무주택 수를 산정하고 분양 세대를 세대별로 분리하는 겁니다. 비율별로. 네. 그래서 30대는 30대 내끼리 경쟁하고 40은 40대들끼리 경쟁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일률적인 대책을 내놔요, 정부는. 이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20대, 30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또는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다자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완화시켜주고 좀 40대, 50대 사람들이 뭐 갭투자를 하거나 또는 뭐 집을 이전하는 경우는 좀 제한하고 네. 그러면 좀 좋았을 텐데 너무 좀 더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나 아니면 젊은 세대에 좀 이렇게 점프업할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찬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각에선 있긴 하거든요. 그것도 뭐 비슷한 저는 측면에서 볼수 있을까요? 이번에 그 대책 중에서 전세금 대출을 그 DSR 적용해서 줄이는 거 네. 이게 그 주거 사대를 좀 허는데 기여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전세금 대출을 제대로 못 받게 되면 결국에 보증부 월세가 늘어나거든요. 네. 그게 늘어나게 되면 그 전세금은 이자가 붙지 않는 저축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이자 상당만큼이 사용료로 내가 집을 쓰는 거고. 근데 이게 보증부 월세가 되면 월세 돌아오자는 돈이에요, 이게. 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자기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높아지니까 생활은 어려워지고 돈은 안 돌아오고 내 집 마련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세금 대출을 규제하는 거는 또 주택도시 보증공사 90%에서 80%또 내리잖아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 이걸 단계적으로 조금씩 낮추면 되는데 또 세대별로 구분해서 낮추면 되는데 네.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문제다. 네. 대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자기 자본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대출을 의지해서 레버리지 효과로 집을 사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막아버리면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거 사대를 걷어찼다는 얘기는 저는 반대예요. 왜 그러면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그 6억까지 대출 주기 때문에 네. 30대, 20대들이 보통 뭐 10억, 15억짜리 집을 사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네. 보통 5억에서 10억이라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봐야죠. 네. 한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정부의 정책 방향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 뭐 60년 전부터 전세 대출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택 사회 문제의 암덩어리까지 제가 비판했거든요. 그 뭐 다 압니다, 사실. 다 알고, 60년 얘기해서 그런지 요즘은 다 알아들으세요. 젊은 분들 다 아시더라고요. 알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대출 안 끼고 살 수가 없잖아요, 집을. 네. 구조가.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게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전세 이걸 맡게 되면 월세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팩트를 정확하게 볼 게 지금 월세 비중이 60%입니다. 예. 이 원인이 어디냐면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설문조사도 여러 개가 있고 그럼 전세 사기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서 처방해야 되잖아요. 네. 그 원인은 뭔가요? 보증 한도가 너무 높아서 대출 한도가 너무 높아서였거든요. 그럼 이것을 줄였을 때 현상이 어떤 게 벌어지냐면 전세 대출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는 전세 사고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미 사회에서 통용된 선에서 관념상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전세 가격이 시장에서 알아서 알맞게 됐단 말이에요. 전세 대출이 들어오니까 정부라는 걸 믿고 이게 오버슈팅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예.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사회 문제가 됐고 이런 부분에서 전세가 문제가 있다는 건 이제 다 공통 의식을 갖기 시작했고 이분에서 젊은이들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데 나는 그러면 전세를 가는데 전세 대출이 더 이자가 싸고 좋은데 나는 월세로 가야 되네 이렇게 약간 주거사들이 차는 느낌이 들어요. 네네. 이걸 이제 언론들에서 조명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분들이나 4050 세대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지금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럼 자, 전세 대출을 낮춘다는 얘기는 보증 한도를 낮추고 대출 한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매매 가격의 하방 압력이 되죠. 네. 100%. 네.
왜 전세가격 올리면 무조건 올랐거든요. 집값이. 내리면 당연히 또 내려오겠죠. 그만큼. 내려오면 월세라는 거는 전세 대비 전월세 전환율을 형성해 가지고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걸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굳이 지표로 만들어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수치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럼 그 균형은 어디에 가냐? 은행 이자나 할인율에 맞춰가지고 다 균형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우리 네. 시장 구조가. 그러면 전세 가격이 내려오면 당연히 월세 비용이 높다라고 판단되면 월세 거주자들이 어디로 가요? 전세로 가죠. 그러겠죠. 이게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우리 구조가.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월세로 몰리는 것 같지만 고비용을 치는 것 같지만 실제 지금도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월세로 스스로 가고 있고 그러면 전세 대출을 낮추면 월세 갔던 사람들이 전세 가격이 내려오면 넘어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꾸로 그럼 월세는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가니까 결국은 수요가 없어지면 내려가겠죠. 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계열상으로 1년만 이게 지속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몰리는 게 아니라 잠시 고통스럽지만 1년, 2년 이게 이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좀 고평가되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조정받아서 안정적인 시장 균형 가격에 접점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득은 시간이 가면서 늘어갈 거고 그럼 주택 마련의 기회가 좀 가까워지고 지금 거품이 꼈다고 전 세계가 비판하는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 일부 지역에 이거는 조정받을 수 있는 그 단초가 제가 볼 때는 전세 대출이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 전세와 월세 시장 간의 그 현상들이 네.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에도 적용이 당연하죠. 그대로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 대출 이자 비용이 6억으로 전세를 들어갔는데 이 집이 내는 이자 돈하고 그냥 월세하고 딱 비교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죠. 바보가 아니다. 네. 거기에 맞추게 돼 있습니다. 100%. 이거는 뭐 당연히 자본주의사의 기본적인 원리야. 이거를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면 착각을 일으켜요. 이거죠. 아파요. 주사를 맞을 때 아프죠. 이거 맞기 싫어. 이거 안 되죠. 맞으면 낫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그 단순한 논리지만 그 전세 대출을 만약에 다 없앴다고 가정할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죠.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이거를 그러면 충격을 안 주고 10년, 15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사회가 다 알았으니 천천히 조금씩 늦춰가면 예측이 가능하고 젊은이들도 그 정부가 바뀌지 않고 쭉 이어간다고 할 때 아니면 바뀌어도 이 정책이 법안으로 돼가지고 이어진다고 하면 예측 가능하잖아요. 네, 네. 아, 이제 주택가격은 적정선에서 우리가 소득이 있을 때 약간의 오버레버리지는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과도한 건 아니다라는 게 인식이 잡히면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콩 교수님께서는 관련해서 저는 내가 이제 칼럼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세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볼리비아나 북인도나 우리나라, 미국의 일부 지역 한인들이 이제 전세를 놓고 있는데 이 전세 제도가 긍정적으로 볼 때에는 임차인 입장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붙지 않은 저축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찾아서 내 집 마련에 증검 역할을 해요. 단점은 이제 임대인이 이거를 다른데 재투자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임대인이 만약에 전세가 떨어질 때 돌려주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고 그렇죠. 사실 의도적인 전세 사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깡통 전세나 역전세로. 저는 그 칼럼을 쓰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전세 보증금에 대한 에스크로우 제도를 도입해라.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보증해주면서 물어주는 건 아니고 만약에 전세가 5억이면은 4억은 임대인에게 주고 또는 3억은 임대인에 주고 나머지 잔액은 주택도시 보증공사나 또는 그 은행에 예치시켜서 그 이자 상당액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그거 가지고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임대주택을 짓는데 활용을 하고 기간이 끝나면은 임대인은 자기가 받았던 돈과 그 돈을 뺏어서 주는 거예요. 5억이면 4억을 받았으면 4억을 임차인에 주고 이런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세 금액이 집값의 50% 60%가 된다 하더라도 그 1억 상당의 만큼은 임대인이 않는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다시 전세가 들어오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1억 예치하고 나머지 5억 갖고 4억 갖고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에스코 제도를 사회적 합의를 봐서 30%든 40%든 20%든 예치 금액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물건에 따라 달리. 그렇다면 막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전세 사기도 줄고 또 임차인도 안심하고 들어갈 수가 있고 내 최소한의 비용은 은행에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됐을 때에는 내가 5억에 들어갔던 게 4억, 3억엔 대출 나갈 거 아니에요. 전세 나갈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은행이 있으니까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싹이라도 놓고 내가 찾아가면 되니까 찾아간 금액은 임대인이 물어내야 되겠죠. 이자를 내던 갚던지 상환을 해야 되겠죠. 주택 가격이 뭐 10억이면 전세가 10억은 안 가니까 뭐 5억, 6억이라면 나머지 차액만큼은 물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확보에도 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기에 이 전세 제도를 없애지 못할 바에야
보증금 월세가 늘어날 바에야 만약에 그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에 증검들이가 되고 전세대를 살린다면 에스크로우 제도를 도입하는 게 나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네, 에스크로우 제도는 당연히 뭐 정부가 보증 쓰고 담보가 된다. 아니 정부가 보증 쓰는 거 아니에요. 보증 안 쓰고 에스크로우 기간을 둬가지고 보증을 갖다 다시 채권을 유동화시킨다는 거 유동 아니에요? 안 하냐, 일단 아니에요. 잡아놓고. 자, 제 얘기를 들으세요. 네. 만약 전세가 5억이면 10억짜리 전세가 5억이면 네. 5억에서 3억이나 4억은 임대인을 주고 1억이나 2억은 주택토지 보증공사를 은행에 예치시켜서 이자 상당액은 임대인을 주고 그 만약에 그 1억이나 2억을 예치하는 걸 가지고 은행이 주택토지 보증공사가 된다 그러면 그걸로 임대주택 짓는데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자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고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런 식이면 그건 좀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그것은 이제 끝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3억 4억을 돌려받고 나머지는 주택도지보다 찾아가면 돼요. 근데 찾아가는 거는 당연히 임대인이 물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10억에 5억 6억이 대출이라면 그 1억 정도는 상환이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되고 또 만약에 이제 임대 금액이 올라간 문제가 없지만 내려갔을 경우에는 이 집이 전세가 5억짜리가 4억이 됐더라도 4억은 나갈 거 아닙니까? 1억은 은행에 있으니까 찾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손해볼 일은 없고 안전하게 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그건 아니죠. 이건 도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도시보증공사가 지금도 채권이 부족해가지고 아니, 이 돈도 들어가는 펑크가 거지. 펑크가 나는데 지금도 재원이 부족하고 자본금이 70배예요.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단 10원도 낼 일이 없어요. 거기다 예금을 시킨다니까. 예금을 시키는데 그 예금을 그럼 그냥 들고 있나요? 아니요. 그걸로 주택의 공급에 합령이 아니니까 주택 공급을 하는데 임대주택 공급에 사용을 하고 말씀 거기서 나오는 그 얘기를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린 것 거예요. 같고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그것도 이제 좋은 말씀인데 조금 부수적인 게 이제 커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게 만약에 채택이 된다고 가정하면요. 주택 전세 대출을 갖다 8억으로 올려도 그 시스템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정상 시장에서만 하는 거죠. 그게. 제가 이거는 교수님 생각인데 박사 논문을 애들 그 지도를 해보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는 게 임대인도 임차인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 대답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현장하고 틀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세 사기가 왜 났어요? 그 가격이 하락해서 난 거라니까. 전세 사기의 대부분은요 의도적이지 않다면 처음부터 사기에 생각이 없다면 전세 사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거는 전세 금액이 떨어져서 역전세나 깡통전세 때문에 못 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전세 5억 납득에 전세 6천원 원 문제가 없지. 그렇게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자본주의 시대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것까지 리스크를 대비해야지 진정한 어떤 시스템이지. 정부도 못 막는 걸 어떻게 그 시스템 하나를 막을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한테 모두 주는 게 문제예요. 나머지 못 돌려준단 말이죠. 예를 들어 전세 5억인데 돌려받고 나면 전세가 4억으로 떨어지면 임대인이 5억을 벌자면 4억 전세가 떨어질 것도 예상을 해야죠. 응? 전세가 떨어질 것도 예상을 해야죠.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5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3억, 4억만 임대인을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금시켜 놓는다니까. 결론은 또 문제가 터지잖아요. 1억 갖고 커버가 안 돼서 2억이 펑크가 나면 그걸 임대인이 메꿀 수 아니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대해서요. 임대인도 대출해줬잖아요. 전세금에 대해서 5억이라면 3억은 임대인에게 주고 2억은 예치시켜서 이자 주는 그 거예요. 3억을 임대인이 딴 데 안 쓰냐고요. 아니 근데 그 집을 전세 다시 안 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는 제가 이해되는데. 그 집을 전세 다시 안 나요? 네? 그 집을 전세 다시 안 날 거야. 지금 5억의 전세 1원도 안 넣을 거야. 지금 다른 논제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 이걸 하면 계속 원하시면 계속 할게요 제가 이거를. 아니요, 근데 딱 다른 저도 문제가 있어서 마음으로 한 교수님 발언까지만 듣고 제가 한번 잠깐 쉬어갈까 했어요. 교수님 에스크로 논리는요 계속 5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학계에서 나왔는데 자 전세제도에 대해서도 학계에서 없었겠어요?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 장단점 개선한 논문도 많아요. 결론은 뭐예요? 사기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현장과 이론은 괴리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한 후에 시범이라도 해본 다음, 시범 사업이라는 게 왜 있어요? 시범을 해봐야지. 전 세계에 있는 에스크로우 제도는 매매할 때의 개념이잖아요. 우린 전세자는 특수하잖아요. 실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수님 말씀이 다른 조건들이 다 맞다라면 저도 적극 찬성하는데 지금 다른 부분들의 변수들이 통계도 제대로 못 내는 나라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제도인데 과연 사회가 같이 공감을 할 것이고 제도권이 그것을 받쳐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한 다음에 하면 좋지만 지금 제가 볼 땐 전세 사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 이 상황에서 에스크로우 넘어가는 게 과연 순차적으로 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라 좀 이렇게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두 분이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긴 하는데 네네. 다만 저희가 오늘 마련된 게 예, 예, 뭐 예. 전세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달지 아니면 전세 사기 방지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아, 마침 예, 예. 이야기가 나왔으니 저도 잘 들었고 그 대책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으니까 예, 이 정도로만 이 선은 듣고 네. 다시 그 이번에 나온 정부 대출 규제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단도직입적으로 다음 이슈이기도 한데 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실제로 집값이 잡힐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말 호가가 떨어지고 실거래가가 낮게 책정이 되는 건지 근데 또 저희들은 뉴스 보면 신고가 났다는 데도 네, 맞아요. 있어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습니다. 이거는 한 교수님께서 먼저 한번 오늘 띄워주시죠. 일단 지금의 신고가 부분은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실제 거래도 있겠지만 예, 지금 우리나라 주간 통계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개인 유튜브에서 제가 방송했는데 사례입니다. 과천이 저번 한 달 동안 대책 나오고 7월 네. 1일부터 20일 어제까지요. 한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신고된 게. 근데 그게 마이너스 30억인데 3억이에요. 그러면 10% 빠졌죠. 네, 딱 그게 하나가 사례입니다. 그 주간 통계 저번 주에 발표한 내용은 어떻게 나왔냐? 그 저번 주도 거래가 없는데도 그 저번 주도 0.4% 상승. 지금 빠진 게 나왔는데도 0.4% 상승이에요. 네, 이게 통계 맞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저 부동산에다가 2년 전부터 그 통계 표본 방식과 그걸 오픈해라. 오픈 못 합니다. 이 드린 말씀 뭐냐면 지금 말씀한 신고가 있잖아요. 예, 그 부분도 뭐 보도에서 많이 나왔지만 공인중개사가 하나 신고하고 그건 뭐 아마 추정심이나 탐사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 올려놓고 중간에 나쁘게 해서 좀 죄송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수요자가 오면 이게 20억인데 30억을 올려놨어요. 갑자기 갭이 생겨요. 네. 그럼 대한민국은 조사를 안 합니다 아직. 그냥 이상 거래라고 그냥 치부하고 빼놓기만 하지 조사나 감사나 수사 안 합니다. 네. 고발하기 전에. 그러면 이거 이따가 해지시키면 돼요. 근데 그 사이에 호가의 상승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면 수요자가 왔을 때 20억인데 30억 거래가 있으면 22억도 싼 것 같잖아요. 이런 작업이 전국적으로 펼쳐진다는 건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뭐 걸리면 뭐 보도에 조금 나오다가 사라지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왜 처벌이 약하니까.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신고가가 나오는 행렬이 과연 진정성이 있나? 물론 로또가 맞거나 갑자기 사업이 터져가지고 이런 분들이 사는 거 이해가 돼요. 네, 근데 그 숫자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게 신고가가 나오면 보도는 왜 이렇게 빨리 나오죠? 뭐 미루어 짐작컨대 보이지 않는 이 부동산 친화적인 카르텔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제 생각이에요, 그냥. 예. 그러면 이거를 그런 사례가 있다라면 의심이 간다라면 정부나 국토부가 그걸 단단하게 검토를 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주간 통계는 그냥 그런 검증 없이 그냥 날라오고 있고 심하면 정성적 검사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통계를. 근데 기자분들은 주간 통계를 그대로 받아 쓰잖아요. 네. 이게 시장을 자꾸 왜곡시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신고가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싶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내피셜이고 현재 상황 시장은 어떠냐면은 0.43 찍었었고요. 6월 27일 대책 전에 그 뒤로 0.40 약간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0.39, 0.29 요번 주에 0.16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0.16에서 요번 주가 지나고 나면 어쩌면 0%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거래를 들여다보면 또 아이러니한 게요. 저번 주 상승 거래가 많아요, 서울에. 예,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국토부 올라가는 거를. 상승 거래가 많은데 0.16밖에 안 된다. 이게 통계를 제가 못 믿겠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 통계부터 뜯어고쳐야 된다. 그걸 그대로 언론들이 받아서 쓰니까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걸 검증하거나 지적해주는 기관이 아무 데도 없어요. 이 부분이 일단 좀 고쳐야 될 거라고 보고 실제 상황으로 서울의 거래량은 지금 10분의 1토막 현재 수준으로 남은 7월 말까지 계약하고 신고기간 다음 달까지 계산하면 제가 볼 때 한 3천 건대 머물 것 같아요. 어제부로 1200 몇 건이었거든요. 그러면 3천 건 정도 예상되면 만 건에 대비해서 3분의 1토막 났어요. 예. 일단 7월 거래량은. 이제 8월까지 만약에 2, 3천 건으로 뭉친다 그러면 이 효과는 분명히 시장에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분당도 그렇고 분당하고 과천이 조금 아이콘이잖아요, 수도권에서. 예. 분당 아이콘이 약간 지금 정체기로 바뀌고 있고 과천은 이미 거래가 없고
그리고 호가가 좀 떨어졌고 그럼 분당도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분당 호재가 있잖아요. 과천보다 더 좋은 호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분명히 일기 신도시 노후계획 도시에 대해서 로드맵을 던져야 되는데 막 대충 던질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늦게 나오면 나올수록 분당은 조정기를 거칠 것 같고 지방은 아시는 것처럼 뭐 대구, 부산 할 거 없이 지금 조정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이 작년에 11,000건대까지 갔다가 지금 한 8,000대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한 2, 3,000건대로 줄어가면 바닥에 가까운다는 얘기고 그러면 연말이나 내년 가면 이 지금 수도권 규제에 조금 포커스가 맞췄잖아요. 네. 대구 같은 데는 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부산은 여전히 입주 물량이 좀 받치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이 이 정책에 대해서 지방은 이 규제와 상관없이 움직이는데 시장 자체의 펀더멘탈이 약해서 지금 하락 조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이번 대책으로 직격탄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효과는 있다. 예. 그 심리지수가 100에서 50으로 반토막 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8월이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8월에 추가 대책이 나올 때 이제 우리가 전 정부에서도 느꼈던 게 대책이 나오면 1, 2개월 가면 흐지부지 되잖아요. 다시 치고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추가 대책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공급 대책이 로드맵이 명확하게 나오고 게다가 분양가까지 조성원까지라든지 이런 제도를 써가지고 분양가까지 다운시킨다라면 수요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대체 수요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 조정이 확실하게 올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내년에 이슈가 하나 있잖아요. 입주 물량 부족 서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느냐가 시장의 향방을 정할 텐데 결론은 이겁니다. 정부의 의지와 추가 대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은 잡혀가는 것 같지만 만약에 실기를 하면 다시 상승할 여력이 내년에 분명히 변수들이 존재하니 만약에 그러면은 올라갈 것이고 근데 정부가 추가 대책을 던지면 잠잠하게 좀 갈 수 있는 또 안정권에 갈 수 있는 초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황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어떤 통계의 빈틈들도 많이 있고 네. 또 정부 정책이 발표된 지 이제 뭐 3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른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공 교수님께서는 집값이 잡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통계는 뭐 저는 조작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적인 기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믿고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지난 5월 25일 날 KB부동산에서 나온 발표 자료를 보면은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이 10억 398만 원이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13억까지 돌파를 했고 5월 달에 13억 4,540만 원을 거래됐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거래되고 난 이후에 한 달 이내에 취득세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책 나온 지 2주밖에 안 됐잖아요. 네. 이 거래는 이미 가격이 올라갈 때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 가격인데 대책이 발표되거나도 실행되면서 나왔던 가격의 평균 가격은 거의 없고 건수는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어제 저녁에 그 서울 부동산 광장 들어가서 보니까 예. 작년에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평균 거래 건수가 3,000건밖에 안 됩니다. 근데 1월 달도 그랬어요. 1월 달도. 그래서 2월 달에 6,651건 올랐어요. 그때부터 이제 불이 붙었죠. 그리고 제일 많이 올랐던 것이 3월 달에 10,000건이 넘었고 네. 불과 지난 6월 달에 11,589건이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8,223건인데 7월 달에 이 대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1,412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시장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죠. 예. 이게 정부의 대책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고가 주택뿐이 아니라 중저가 주택도 심적인 그 부담감 때문에 거래를 줄이는 건 분명하다. 그리고 신고가가 나왔다는 얘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온 거는 2주밖에 안 됐는데 3주, 4주 전에 거래됐다면은 신고가 이게 거래되고 나서 30일 되니까 그때 거래된 게 신고된 건지 네. 지난주에 거래된 게 신고된 건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왜 예. 그러냐면 그 KB 부동산 부동산 발표한 걸 보면 5월 25일 날 10억이 넘었으니까 그 다음에 날짜는 그냥 5월 달 그래요. 네. 5월 달에 13억 454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7월 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고가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나타난 건지 난 좀 불확실해요. 네. 혹시 그러면 이거 두 분께 이거 중저가와 고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지금 나오고 있는 통계들 중에서 중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에 좀 이렇게 다른 방향성도 감지가 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직은 좀 판단하기 이른 시점인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가 아파트의 기준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게요. 이게 그 노무현 정부 당시 2005년도에 고가 주택이 9억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몇 년 됐습니까? 아,
2005년도인데 지금 2025년도입니다. 20년 지나고 지금 12억입니다. 지금도 제가 고가 아파트라고 하면 9억에서 12억. 아니요, 12억으로. 12억입니다. 12억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사는 거는 저는 그 종부세에 해당이 안 되지만 네. 종부세를 물려고 만들었던 그 노무현 정부가 고가주택의 개념을 정한 게 다주택자는 6억이고 또 이 그 저 1가구 1주택은 9억이었는데 네, 네.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그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 올라간 게 이제 윤석열 정부 12억까지 올랐거든요. 여야 합의로. 12억이면 공시가격 10억이면 이제 한 15억 정도. 지금 서울 시내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한 71%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아마 이재명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문재인 정부 때 2035년도까지 90% 끌어올린다 했으니까 아마 이거는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세제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진 않겠다 했지만 세제를 올리는 거는 뭐 세금이 더 거치는 거니까 이거는 반대장과 아마 현실화시키지 않겠나. 그러면 고가주택을 지방에서 볼 때 10억은 엄청 큰 돈이지만 이게 그 재산세를 내고 나서 고가주택에 물리는 또 한 번의 세금이기 때문에 보유세 성격이니까 네.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강남의 국민주택 규모와 이하의 85제곱미터가 60억을 찍었어요. 그런데 12억이 고가주택이다? 좀 낮은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주택자의 6억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 인별합산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 인별합산의 6억이면 지방의 아파트를 지금 현재 그 정부가 2027년도까지 85제곱미터 이하의 5억 원 이하 인구 소멸적인 82곳은 지금 현재 주택수에 안 되게 사게 하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포함해서 그게 샀을 때 종부세 해당은 지금은 안 되지만 정상적인 시장일 때 그걸 사겠나. 그래서 그 다주택자도 6억이면 너무 낮다. 지금 6억이면 연립주택도 한 6억 갈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좀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다 이번 정부. 그러고 뭐 현실화율을 올리든지 뭐 과세를 늘리든지 그래야지 이건 놔두고 세율을 올리거나 또는 뭐 금액을 현실화시킨다는 것은 좀 더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어줄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저는 그래서 고가주택의 개념을 좀 손질할 때가 되지 않았나. 아니, 제가 굳이 이제 고가와 중저가 그 통계 얘기를 꺼낸 이유가 혹시나 그러면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중저가 아파트 쪽으로 좀 수요가 쏠리는 현상도 나타나나라는 좀 네네. 예,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장 상황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초반에 그 언론에서 좀 이제 역풍선 효과를 얘기해가지고 예. 6월 27일이 8월 9일이 휴일이었잖아요. 네. 그럼 7월 1, 2, 3주 첫 주를 제가 봤더니 강보합입니다. 그러니까 노원구가 이제 언론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보도를 내주니까 노원구가 상승기를 약간 돌았었어요. 초반에. 7월 첫 주가 지나니까 경합을 보이고 7월 둘째 주가 되니까 다시 또 하락으로 빠졌고 7월 3주차 저번 주 있잖아요. 네. 이때 또 강보합으로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격 수준 자체가 중저가 주택도 거기에 따라가는 실수요자, 가수요자 개념에서 지금 가수요자가 별로 없잖아요. 예. 갭투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실수요자 개념에서는 버거운 거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저가 시장도 6억이라는 담보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최초인 분들 빼고 나머지 갭투자할 수 있는 분은 한정적이잖아요. 수요가. 네. 그러니까 1주택자, 2주택자 빼고 생애 최초자 빼니까 갭투자할 수 있는 가수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가 준 효과가 나니까 매물은 그대로이고 수요는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가려고 해도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강보합은 유지하고 있는데 자꾸 하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다 받치고 이러고 있거든요. 중저가 시장은 그렇고 고가 시장은 교수님 말씀대로 일단 효과를 일단 봤습니다. 근데 네. 그것도 단지마다 또 틀려요. 단지마다 신고가 나오는 데 있고 뭐 이런 묘한 시장이 좀 약간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계약한 건지 이번에 한 건지 아니면 가짜 거래인지 이런 걸 우리가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쳐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고가주택 개념에서 저도 추원을 하나 드리면 예. 엄밀히 보면 사실 서울에 고가주택 몰려 있잖아요. 그 개념을 갖다 지방이랑 평균하면 10억 하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럼 이제 냉정하게 볼 때는 저는 10억이 높은지 낮은지 지금 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전국 GDP가 있고 GRDP라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역마다 이 지자체마다 그 소득 평균도 나오잖아요. 그럼 집값 평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맞춤형 좋아하니까 지역마다 종부세 기준을 다 달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수준에 맞춰서.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종부세라 그러면 좀 부자인 분들이 내는 개념이 일단 바뀌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개념을 두고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의 개념에서 상위 10%가 갖고 있는 집 딱 끊으면 좋잖아요. 누구도 그거 뭐 세금이 비싼 이런 걸 떠나서 상위 10% 종부세
들어가면 올라가서 프라이드 있으니까 좋고 세금 내고 그 밑에는 그냥 놔두고 그럼 다 10%를 매길 수가 있죠. 지역별로. 수도권도 다 같이 모아서 특별한 경우 과천 분당이다. 이러면 여기는 특수지역이니까 GRDP가 높으니까 여기도 10%딱 끊고 이러면은 잡음이 없을 텐데 말씀대로 그냥 서울에 몰려있는 집의 기준이 다 하니까 서울은 다 해당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편차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손을 대야 될 것 같다는 게 저도 교수님 생각 같습니다.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법들이 많으니까. 사실 주택은 뭐 저런 논리로 갈 수 있는데 그 종합부동산세가 주택만 내는 게 아니에요. 토지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토지의 농지의 그 현실화율은 30-40%밖에 안 됩니다. 그걸 올리게 되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세금 내면 없거든요. 그냥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얼마 없는데 지방에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금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거론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주소와 거소를 분리시켜서 지방의 농지를 살 수 있게 좀 문을 열겠다. 이게 참 좋은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빈집도 줄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 탁상에 올려놓고 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그 토론해서 좀 공론화시킬 필요 있습니다. 이 고가주택에 대한 개념은. 근데 일단은 뭐 서울의 고가주택이 너무 많아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또 하나 이 양극화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일가구 주택자는 10억, 20억 되면 그냥 10억을 버는 거예요. 1주택자는 뭐 그게 그거지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고가주택에 대한 건 좀 제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초원 들으면 또 하나 뭐 집이 30개가 있는데 30개가 있는데 1억짜리예요. 그럼 30억이잖아요. 예. 이분은 임대사업이나 이런 건 또 세금을 안 내요. 네. 근데 여기는 한 집이라도 세금을 물어요. 아. 이런 것도 뭐 우리 총합 가액으로 바꾸자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학자분들도 이런 건 좀 손볼 때가 됐습니다. 제가 봐도 금액과 세대수를 어우러지게 잘 맞아요. 해서 잘 손볼 제대로 때가 만들어야 됐습니다. 돼요. 교수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 말씀해주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 단위로 한달지 네. 단지 단위로 이렇게 세금을 달리 매길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폰만 바꾸면 되죠.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사실 대한민국 이제 머리가 보유세는 좀 지방세에 해당되는데 네. 종부세는 국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예. 반은 지방에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세율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어디는 비싸고 어디는 싸다 그러면 오히려 또 싼 데가 비싼 데가 네. 또 서울하는 지역이 더 몰릴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세율은 공평과세 원칙을 지켜야 돼요 사실은. 네, 네. 근데 공평과세 원칙을 지키되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이 많을 때 주택수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금액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두 가지를 합쳐서 갈 것인가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전문가나 학자들이 이렇게 탁상 공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듣다 보니까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어떤 정책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좀. 종부세가 다주택자 계속 물리니까 똘똘한 채로 가잖아요 이게. 근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여간 공론화시켜서 주택을 갖고 있는 만큼 부담을 질 수 있는. 예. 다시 말하면 또 유지할 수 있는 만큼 가격에 보금가는 재산세를 낼 수 있는 만큼 갖고 가는 이런 시대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제언들을 좀 들어야 될 시간인데 사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도 야 아파트 가격을 다 폭락시켜 버리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변동성도 전혀 줄이고 아니죠. 조금 더 현실화시키자라는 건데 그러면 이 방향성에 맞는 추가 대책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추가 대책은 최소한 언제까지는 나와줘야 시장이 다시 그래도 어차피 대한민국에선 부동산 올라라는 마음을 좀 거둬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자 하는데 추가 대책에 대한 그리고 현 대책에 대한 부족함들을 말씀하셨으니 서두에서 추가 대책 카드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추가 대책에 대해서 지역 규제를 이제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을 더 확대해서 지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도 직접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역 규제보다는 정부가 이제 공급 정책으로 좀 내놓지 않겠나. 제가 다른 방송사나 또는 뭐 언론상에 계속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3기 신도시를 조기 공급해라. 지금 광명시흥지구 같은 경우는 9만 가구가 되는데 한 가구도 분양을 안 한 상태예요. 예. 지금 뭐 일부 손분양한 데가 인천 계양지구나 부천 대장지구 정도. 그리고 고양 창릉지구가 3만 8천 가구인데 거기 일부. 그러고는 거의 안 한 상태입니다. 이거 빨리 조금 조기 공급하게 돼서 분양만 받아도 집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이 그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매수 시장에 안 나타나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논란을 우리 저 한 교수하고 나하고 둘이 논란을 했지만은 전세 사기 사건과 월세 때문에 문제가 되는 비아파트 부분 비선호주택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감하게 이 그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배제시켜야 돼요. 물론 이제 85제곱미터 이상 되는 고가는 물론 주택수에 치고 과세하고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신부모가 좋아하는 작은 것들을 완전히 주택수에 배제하고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떤 방법에 도입한다면 공급 활성화를 통해서 아파트로 쏠리는 현상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세 번째는 이제 정부가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을 하겠다 했거든요. 예. 사실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을 하게 되면 도시 재생 사업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공공이 관여해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만큼 부담금을 내게 하거나 기반시설 부담금을 물리게 하거나 증가되는 용적률의 상당 부분을 임대주택 짓게 할 겁니다. 이 이전 정부에서 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했던 도심복합 개발이나 역세권 개발이 거의 안 된 상태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 기여해야 됩니다. 예. 그것도 건물을 지어서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 3분의 1도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완화해서 민간 기업도 활성화시켜서 분양주택은 민간 기업이 담당하고 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여하되 민간 합동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도심지의 택지가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말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 세 가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규제가 능사는 아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가격이 움직이는 그 변수는 공급과 또는 유효 수요와 또 유동성 작업입니다. 예. 이 세 가지 가지고 지금까지 정책을 해오기 때문에 적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청자분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계획 중장기적이고 계획적 차계적 주택 공급을 로드맵을 좀 내놔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제 변동성 때문에 가격이 움직이는 지역은 과감하게 좀 더 이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교수님께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말씀대로 동감합니다. 공급 대책이 확실히 나와야 되고요. 추석 전에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도 신경을 쓰니까 지금 미리 던지면 나중에 쓸 카드가 없으면 또 이런 뭐 정치적인 계산을 할 겁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계산할 때가 아니다. 정책적인 결정을 하면 국민들은 다 진심을 알아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한테 추원드리자면 공급 대책은 빨리 발표하고 네. 그다음에 추가 대책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던져주고 3기 신도시는 아시는 것처럼 다시 보도는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LH가 업무 보고 들어오라고 그랬잖아요. 들어오라는데 이미 토지 부산이 100%다 끝났습니다. 한 군데 99%고요. 나머지 광명은 이제 좀 늦게 가지고 아직 안 돼 있고 나머지 5개는 다 돼 있는데 지장물 청구도 다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 대집행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가면 바로바로 다 정리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10년 걸리니 15년 걸리니 이 얘기가 아직도 나들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빨리 정리해서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 주신 재개발 재건축은 교수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좀 전문가나 시장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좀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고 유휴부지 활용에 대해서 아마 던질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볼 때 유휴부지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오리동 사례도 아시겠지만 주민센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주민들이 막 지어달라고 하는데 지을 돈이 없어가지고 구로구청 구청장님이 머리를 쓰셔가지고 SHGH 들여다가 거기다가 그 180세대 아파트 같이 이렇게 청년주택을 지어가지고 그 비용으로 주민센터까지 새로 짓고 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인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주민센터가 서울에 많거든요. 또 초등학교도 지금 또 대상에 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성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다 올리는 것들 그런 것도 좀 보는 것 같고 고밀복합 개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4기 신도시 얘기 던진 게 고밀복합 개발에서 나온 거라 아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심도 있게 좀 고민하다 보면 뭐 추석 전에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세부 사항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말 전에 내년 초 전에 던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하나 커버해주고 그 시장 보면서 중간에 연말이나 내년 선거 의식해서 연말 연초 중간에 대책 하나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던질 대책은 말씀드렸던 DSR을 요번에 한다 그러면 지금 안 하고 그때 던진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어떤 편차를 가지고 두 가지를 던질 것 같은데 공급 대책에서 또 중요한 게 지금 다세대 주택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 모아타운이 지금 착공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아타운에도 포함되지 않은 일부 지역들이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지역.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냥 단순 계산할 때 다세대 주택이 지금 40%거든요. 연립하고 빌라가 서울시에. 그게 120만 채대요. 네. 120만 채 용적률 30% 올려주면 40만 채씩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뭐 공공기여 이런 거 필요 없이 일조권 부분만 좀 체크해가지고 정부가 리딩하고 서울시가 협조하면 다세대 주택 주인들 중에 그 뭐 저 우리가 건축하는 자금도 저리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짓지 말도 짓잖아요. 그럼 주거 공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때 가이드만 잘 해서 블록별로 해주고 커뮤니티 정도 넣어주면 모아타운 굳이 해가지고 막 지금 주민 다툼 많잖아요. 이런 형태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지원만 하는 형태. 예. 리딩이 아니라 그냥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용적률 올려줄게 다 하세요. 돈이 없어 지원해 줄게요. 그럼 자체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지금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이 얘기를 교수님도 이제 제가 드리니까 전체적으로 LH가 조사한 게 많거든요. 연구해 놓은 게.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게 일조권만 조금 우리가 조정하면 다세주택을 갖다 커뮤니티 넣고 모아타운 형식을 굳이 안 가도 일단의 지역들을 사이트로 잘라가지고 하면 공급량이 꽤 늘어나겠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10만, 20만 채가 어떻게 나와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조금, 그냥 그건 제가 제안이고 아마 이번 정부에도 아마 들어갔으면 이렇게 체크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만약에 내년 초에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 조금 그래도 좀 효과가 있겠죠? 공급이 좀 되겠다 이런 어떤 신호들? 저는 그런 정도로 좀 추가 대책 예측해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유세 부분은 세금 안 된다 그랬으니까 예. 세금 그거를 신호는 줄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대로 거래세 양도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조금씩 스텝 바이도 높여가는 게 선진국형이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신호만 주고 뭐 내년 후년 정도에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더 첨언하실 내용 아까 있으실까요? 드릴 말씀 중에서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이 빌트인 방식으로 몸만 들어가면 되는 예. 네네.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특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고가 오피스텔 빼놓고는 주택수에 배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모아타운이나 가로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정비 사업을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가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신도 기획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그 이유가 노후도가 67.7%가 넘어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 노후도가 돼야 되는데 지정해서 이 토지를 허가구역이나 또는 그 쪽에 이게 금지되게 지정가 되면 되는데 그 전에 이미 헐고 그 입주권을 받으려고 다가구택 도정생활택을 지어요. 네. 그러니까 노후도가 떨어져서 결국에 못 짓게 되니까 주변 지역은 점점 슬럼화돼서 이거를 비율을 한 50% 60% 낮출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아까 우리 한문도 교수 얘기한 대로 그 지역을 그 정부가 지원해서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요새 다가구 주택 그 짓는 형태가 다세대가 아니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7층, 8층으로 지어요. 근데 법으로는 이제 5층 이상이면 아파트가 해당되거든요, 건축법상.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주택 공급이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입주 물량이 나와요. 그래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좋은 효과는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활성화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정 면적 이하, 100제곱미터나 85제곱미터 이하를 주택에서 배제시키면 전용 면적 그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마 좀 더 공급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피스텔 그거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120% 교수님 말씀에. 그 오피스텔 부분은 이 국가 주택 정책상에서 대체제 효과를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상하게 묶어놨거든요. 네. 전 정부에서 아주 고급 주택 오피스텔을 살지만 나머지는 전부 징검다리예요. 서민용이니까. 그거는 제가 뭐 다 들으셨으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정부가 오피스텔을 자꾸 왜 주택화 시켜가지고 세금을 매겨가지고 공급도 막고 여러 가지 부작용만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잘못된 정책 같아서 이번 교수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정부가 이걸 본다라면 오피스텔 전향적으로 지금 네. 젊은이들이 지금 머물 공간이 없고 자꾸 집값이 올라가는데 그런 걸 잘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예.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고 두 분의 또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도록 할 텐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두 분께 모두 얘기를 들을 정도의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한 교수님께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으로 집값을 잡는 게 지금까지 많이들 실패를 해왔고 저도 이제 공급 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된다는 데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가 되고 세게 정부가 나가기로 스탠스를 정했다면 수급 대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규제 대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어쨌거나 충격은 있어도 다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좀 없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수요 대책이 또 나올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거는 좀 제가 볼 땐 뭐랄까요? 급하다 그럴까요? 뭐 식당에 갔는데 밥 한 끼 먹는데 또 하나 나오면 못 먹잖아요.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지금 너무 빠른 행보 같아요. 행보 네네. 자체가. 지금은 딱 교수님 말씀도 똑같고 저도 똑같은데 일단 공급이 기본이다. 공급에 대해서 택지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규제 대책이라는 건 전세 DSR 정도 뭐 이 정도 선에서 거치고 공급 대책이 없는데 자꾸 해서 뭐 합니까? 아빠가 없는데 자꾸 엄마만 찾으면 집안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냥 엄마는 됐어요. 그럼 아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아빠가 저는 이제 공급 대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 규제 대책을 만약에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면 이 방송 보시고 그 생각 거두고 공급에 대해서 매진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좀 만들 시장에 좀 신호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평택을 예를 들면은 예. 문재인 정부 당시에 서울의 주택 가격이 100% 이상 올랐거든요. 5년 네, 동안에. 네. 근데 평택은 공급 물량의 장사가 없다고 지금 또 많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삼성전자나 LG가 들어가면서 국제 도시를 만들었는데 결국에 그 사람들이 배후 도시를 만들어 온 데 있지 않고 동탄 신도시를 만드는 바람에 다 동탄 빠져버린 거예요. 수요가 감소한 거죠. 네. 그렇죠. 공급 물량이 많아진 거예요. 이게 공급을 늘리라고 이 방송에서 지금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지만 강남의 공급 늘릴 수가 없어요. 늘려도 계속 수요는 더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별로 안배해서 세금 정책이나 아까 얘기한 세금 정책이나 또는 규제 정책이나 또 이런 거를 같이 동시에 써야 시장이 안정화되지 무작정 또 공급을 늘리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급은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게 내놓고 또 수요와 유동성 자금은 줄여야 되는데 이 수요와 유동성 자금 특히 유동성 자금을 줄이지 않으면 가격은 계속 올라요. 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유동성 자금을 줄이지 못했잖아요. 공급 많이 했습니다. 그때 공급 발표한 게 바로 2018년도 7월 28일인가요? 8월 27일 8.27 대책에서 그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 대표가 주택 공급 30만 원 발표했습니다. 그게 지금 3기 신도시예요. 공급 많이 했어요. 입주 물량도 많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주택 시장에 주택 가격을 잡지 못했던 이유는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시장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경을 써야 돼요. 이번에도 뭐 15만 원, 30만 원씩 주지만은 이게 결국에 우리가 쓰고 나면 가계로 들어갈 때는 15만 원에 150, 1,500, 1억 5천 되면 은행으로 가잖아요. 네, 네. 은행은 이자를 얻고 사는 회사인데 결국에 또 나가요 이게.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주식에 투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 아닌. 네. 일단 저의 별거 아닌 질문에 두 분 다 네. 네. 너무 성심성의껏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랄지 추구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1시간 동안 예. 다 얘기를 해주셨으니 실수요 입장에서 좀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TV라면 TV고 재연이라면 재연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 교수님께서. 저는 그 상해 최초 주택 구입자나 또는 뭐 다둥이를 갖고 있는 무주택자나 또는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3기 신도시가 꽤 많아요. 물량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 3기 신도시는 공공탁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노려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전 수요 같으면 여전히 도심지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도시 재생 사업 쪽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가주택 정비 사업이나 모아타운이나 또는 재개발 사업 지구에 작은 주택을 하나 샀다가 큰 걸로 이전하는 방법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물론 돈이 있으면 좋은 데 살면 좋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두 가지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의 정부한테 조언하고 싶은 거는 미분양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미분양이 많을 때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PF 대출이 202조 3천억입니다. 남아있는 게 지난달 말 기준으로. 그래서 빨리 이걸 해소할 수 있으면서도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에 정부가 한번 좀 나왔으면 좋지 않나. 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만 치중하지 말고 지방에도 눈을 돌려봤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우리 실수요자분들이 지금 이제 정책이 나와가지고 뭐 집값이 금세 조정될 것처럼 기대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결과도 봐야 되고 추가 대책 봐야 되는데 실수요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청년분도 계시고 신혼부도 계시고 중년층도 계실 텐데 일단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에 접근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더 가격이 오를 요인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민국 경제나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그러면 연말까지 지켜보신 다음에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또 공약들이 나옵니다. 네. 이런 거 같이 보시면서 연말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년의 분위기 보면서 접근해 나가는데 말씀처럼
일단 3기 신도시가 1번입니다. 만약에 공급 대책이 있다면 이거는 분양가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신축주택 이걸 1번으로 노려보시고 그리고 경매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2번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연말에 가을 가면서 경매가 좀 늘어날 거예요. 네. 늘어나면서 낙찰가나 낙찰률은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러면 경매 부분에도 지금 대출 규제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투자자들이 좀 빠지고 실수요자가 접근하기 좋은 시장이 됐는데 어렵잖아요 경매가. 근데 경매 매수인 제도가 있습니다. 매수 대리인 제도라고. 아, 대리. 경매 매수인 대리 제도라고 지역에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컨설팅비 조금 주시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만약에 뭐 10년, 15년 하셨다. 이분들은 진짜 베테랑이거든요. 네. 그 지역에 집을 사고 싶을 때 그 딱지가 붙어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셔서 개업 날이 언젠가 한번 보시는 거예요. 개업 날이 뭐 1980년이야. 와 30년 여기 사셨어. 예. 그럼 이분이 이거 하나 사기치려고 경매 매수 대대하지 않잖아요. 그런 분한테 부탁하면 똑같은 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먼저 하시고 나머지는 시장 보신 다음에 천천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진짜 꿀팁이네요. 네, 꿀팁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두 분 모두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1시간이나 지났으니 두 분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한문도 교수,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의 권대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